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사벨 노박이라는 여성이에요. 이사벨의 삶은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차갑고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시계 말이에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정각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르샤바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마치 잡지에서 나온 사진 같았죠. 모든 게 하얗고 회색이었어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요. 지저분한 것도 없고 뜻밖의 일도 없고 문제도 없었어요. 똑같은 하얀 머그컵에 블랙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있었죠. 설탕은 안 넣었어요. 설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플레인 토스트를 먹으면서 태블릿으로 법률 문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숫자와 계약서가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규칙을 따르잖아요. 마음을 바꾸거나 이상하게 굴지도 않고요. 7시 15분이 되면 로펌의 유리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있었죠. 마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딱, 딱, 딱. 다른 변호사들이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은 일을 정말 잘했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사무실 사람들은 그녀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벨은 알고 있었죠. 청력이 아주 좋았고 사무실 벽이 얇았거든요. 휴게실에서 그녀가 지나갈 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차갑고 무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감정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틀렸어요. 이사벨에게도 감정이 있었거든요. 다만 오래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감정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말이에요. 감정 때문에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감정 때문에 중요한 소송에서 지게 돼요. 논리가 이기고 감정은 지는 거예요. 이건 28년 동안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온 간단한 규칙이었어요. 동생 안나는 언니와 전혀 달랐어요. 이사벨이 밤늦게 합병 계약서를 읽고 있는 동안 안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가짜 등장인물들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로맨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안나가 이사벨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휴지가 눈처럼 흩어져 있었죠. 한국 드라마 때문에 울어서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드라마를 멈추고 그 크고 감정적인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나가 드라마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사벨은 듣지 않고 있었어요. 사업가와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았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안나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발견한 이후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집을 이상하고 매운 냄새로 가득 채우는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학원에 다니려고 서울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가끔 밤늦게 잠이 안 올 때 이사벨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안나가 이 모든 것에서 뭘 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너무 먼 나라와 문화가 안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바꿔버린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요일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안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안나는 서울의 기숙사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2개월짜리 어학 프로그램으로 간 상태였거든요. 이사벨이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사벨의 배를 이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안나가 한국에 남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의 커피 머그컵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부엌 바닥에 떨어지며 100개의 조각으로 깨져버렸어요. 조용한 아파트에서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리가 났어요. 갈색 커피가 완벽한 하얀 타일 위로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인생에 대한 그녀의 모든 믿음에 얼룩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고요? 외국에서요? 몇 달밖에 모르는 사람과요? 이건 정확히 이사벨이 평생 피해온 감정적 재앙이었어요. 변호사 목소리를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안나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당장 집에 오라고 했죠. 왜 이게 끔찍한 아이디어인지 논리적인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안나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사벨이 이해할 수 없는 음악 같았어요. 안나가 이사벨의 가슴을 답답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계획이 아닌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전화선이 끊어졌어요. 이사벨이 검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마치 폭발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분노와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우리에 갇힌 두 마리 동물처럼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안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모든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다음 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날카롭게 배어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안나를 데려오라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머리를 써서 안나가 이성을 찾게 하라고 말했어요. 이사벨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나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했죠.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 했던 때처럼 그냥 또 다른 바보 같은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안나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안나의 인스타그램이 사진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웃고 있는 안나. 고궁을 탐험하고 있는 안나. 젓가락으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는 안나. 어렸을 때 이후로 본 적 없을 만큼 진짜로 완전히 행복해 보이는 안나의 모습이었어요. 한 사진에서는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속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찾고 있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사벨은 안나가 그런 걸 찾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었거든요. 매일 전화통화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이 언니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마침내 이사벨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손의 통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2주짜리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날아가서 안나에게 직업 전망과 문화적 장벽에 대한 논리적 논증을 제시하고 안나가 속해야 할 집으로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탑승권을 출력하면서 영어 단어 옆에 있는 한국 글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차갑고 낯선 무언가가 등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건 의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벨 노박은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울이 이사벨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었거든요. 깨끗하고 밝았어요. 거의 미래에서 온 것 같아 보였죠. 디지털 표지판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마법처럼 바뀌고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여성이 이사벨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다가와서 기차를 찾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정말로 이사벨이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웃어주고 있었어요. 이사벨이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준비했던 혼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역에서 안나를 만났는데 이사벨은 동생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작은 동생이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피부가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더 곧게 서 있었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련되면서도 편안했죠. 안나가 이사벨을 안아줄 때 녹차와 꽃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친구에게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는데 단어들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사벨은 동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나가 이사벨의 팔을 끼고 기차역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리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사벨만 빼고 모든 사람이 아는 춤 같았죠. 표지판들이 이사벨의 눈에는 예술작품 같아 보이는 한국 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안나는 ABC만큼 쉬운 것처럼 읽고 있었어요. 안나가 보여주고 싶은 모든 장소들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전통 궁궐들,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시장들, 하이킹을 하며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산들. 이야기할 때 안나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원에서 놀던 어린 시절 이후로 본 적 없는 행복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어요. 안나의 가이드이자 지훈의 친구인 도미느려. 그 역시 이사벨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것 같은 어두운 눈을 하고 있었죠.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안나가 둘을 소개해줄 때 도민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자신이 이사벨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영어를 조심스럽게 구사했어요. 각 단어를 중요한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말이에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한다며 안나가 이사벨의 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직설적인 태도가 이사벨을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의 평판을 무서워하거나 너무 열심히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거든요. 도미는 둘 다 아니었어요. 그냥 이사벨 자신도 모르는 퍼즐을 풀려고 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찻집은 작고 조용했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의자 대신 바닥에 쿠션이 깔려 있었죠. 차를 우리는 분이 천천히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차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각 손짓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벨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대신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사벨의 모든 선입견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험 도민이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로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이사벨은 언어 문제와 문화적 혼란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마 외국 여성이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대신 시니어 파트너는 50대의 날카로운 여성이었어요. 이사벨의 전문성에도 도전이 될 만한 지식으로 국제기업법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이사벨의 일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사벨의 평판이 잘 알려져 있고 자신의 회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영광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천장까지 닿는 창문이 있었어요. 책상은 이사벨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목적이 있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어요. 이사벨은 안나를 데리러 온 거였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시험 안나가 이사벨을 찜질방이라는 전통 한국 스파로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공동 목욕은 분명히 이사벨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신중한 의식들이 질서에 대한 그녀의 욕구에 어필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온도의 뜨거운 탕들,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때밀이 과정,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존중. 옥돌로 데워진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열기가 근육 깊숙이 스며들어 자신도 몰랐던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마감일이나 계약서 세부사항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숨 쉬고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대신 안도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세부사항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시험 지훈의 가족이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줬어요. 이사벨은 신문을 받거나 안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신 지훈의 어머니가 낮은 식탁에서 이사벨을 상석에 앉혀달라고 고집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든 김치를 접시에 가득 담아줬는데 매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어요. 서툰 영어와 지훈의 통역을 통해 이사벨의 커리어, 가족, 한국에 대한 생각에 대해 세심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마늘과 참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 한 벽을 덮고 있었어요. 여러 세대의 졸업식, 생일, 휴일 사진들이었죠. 지훈의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퇴직 전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사벨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교육받은 중산층 사람들이었어요. 이사벨이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노처녀라고 판단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신 어머니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지훈이 웃으며 통역해줬어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강한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지훈의 여동생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음반 컬렉션을 보여줬어요. 각 그룹의 이야기들, 그들의 고난과 성공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 열정이 안나의 열정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이사벨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했어요. 그냥 기쁨을 주기 때문에 뭔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도민이 이사벨이 이해하기 시작한 이 세상의 뜻밖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설교하거나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심한 관찰을 통해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명동 근처에서 매일 아침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노인. 이사벨이 실제로 감탄할 만큼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행되는 지하철 시스템. 서비스직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살짝 고개 숙이는 모습, 일상 속에 녹아든 작은 존중의 몸짓들.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물이 흩어진 별처럼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커플들이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전체 장면이 이사벨을 놀라게 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민이 주변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이사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모든 걸 시스템으로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패턴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라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의 질문이 빼낼 수 없는 가시처럼 이사벨의 내리에 박혔어요. 성공에 대해, 인생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아직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패턴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명동의 밝은 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면서 이사벨의 가슴 속에서 뭔가 변화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가 주변에서 에너지로 맥박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이전 빛 때문에 생긴 웅덩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이사벨을 끌리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는 강렬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안나가 어렸을 때처럼 이사벨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숍, 한국어를 공부하는 서점, 지훈과 첫 데이트를 했던 공원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안나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사벨의 모든 논리적 기대에 반해서 혼란과 나쁜 결정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움과 기회,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세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이사벨이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었어요. 혹시 변해야 하는 건 안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열흘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안나에게 같이 집에 돌아가자고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더 나쁜 건 안나가 왜 머물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법정에서 다뤘던 어떤 어려운 사건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민이 안나의 작은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이사벨을 찾았어요. 거대한 회로판처럼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정말로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항상 움직임이 있었고, 삶이 있었고,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비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아래층 거리의 빵집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어요. 도민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콘크리트 난간에 이사벨 옆에 앉았어요. 그의 존재감은 나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사벨이 무서워 보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듯 대답했어요. 자신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위험을 평가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그게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민이 여기서 위험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이 달걀을 깨뜨리는 것처럼 이사벨의 가슴 속 뭔가를 깨뜨려 버렸어요. 말들이 막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둘러싸고 구축한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끊임없는 통제와 감정적 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안나가 처음부터 자신보다 용감했는데 자신이 너무 자존심이 세고 무서워서 그걸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건 빈 허공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민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어요.
용감하다는 게 미리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사벨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질문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대신 아래 거리를 흐르는 교통량을 빛의 강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사벨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녀의 세심한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전환점은 다음날 아침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안나가 자신의 한국어 공부 일기장을 보여줬거든요. 이사벨은 단어 목록과 문법 연습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신 정성스러운 한국 글자들과 아름답고 세밀한 그림들이 섞여 있는 페이지들을 발견했어요. 함께 방문했던 장소들의 스케치, 만났던 사람들, 연필과 잉크로 포착한 연결의 순간들. 이사벨이 그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안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몰랐다고 했어요.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전에는 그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 버전의 성공이 되려고 너무 바빴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안나의 말이 이사벨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안나의 예술적 재능을 비실용적이라고 무시했을까요? 몇 번이나 자신에게는 말이 되지만 안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직업과 선택들을 강요했을까요? 그날 오후, 대학생들로 가득한 홍대라는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이 용기에 담긴 길거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커플들.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만화책을 읽고 있는 비싼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여기에는 이사벨이 알아보는 리듬이 있었지만 항상 갈망해왔던 기계적인 정밀함은 아니었어요. 더 유기적이고 더 인간적인 뭔가였어요. 메트로놈이 아닌 음악 같은 거였죠. 바르샤바에 있는 로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일주일 더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비서가 즉시 반대했어요. 첸 인더스트리 합병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고객들이 계약에 대한 이사벨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이 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말했어요. 한 번쯤은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카페에 2시간을 더 앉아 있었어요. 3가지 다른 종류의 한국 차를 주문하고 자신의 끊임없는 감독 없이도 세상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민과의 마지막 대화는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졌어요. 출발 라운지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바르샤바행 탑승권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도민의 연락처는 핸드폰에 조심스럽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2-3개를 잇는 다리처럼 말이에요. 도민이 서울에 다시 올 거냐고 물었어요. 이사벨이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삶은 바르샤바에 있다고 했어요. 커리어도, 아파트도, 일상도. 자신이 위해 일해온 모든 것이 거기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민이 일상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우스운 맛이 나는 것처럼 살짝 웃으며 반복했어요. 그리고 일상이 인생과 같은 건지 물었어요. 대륙과 시간대를 넘어 이사벨을 따라다닐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항공편이 호출되기 전에 도민이 모든 걸 바꿔버리는 말을 했어요. 성공이라는 건 결과를 통제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에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항공사에서 비행편을 안내하자 이사벨은 2주 전에 이곳에 도착했던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음 여왕은 여전히 그녀 안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호기심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불확실성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그토록 조심스럽게 구축했던 삶이 살만한 유일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있었어요. 돌아서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손을 흔들 때, 도민이 첫 만남 때와 같은 관찰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사벨은 이해했어요. 그가 퍼즐을 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려. 이사벨이 생각보다 더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사벨을 2세계 사이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항상 알고 있던 세계와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준 세계 사이로 말이에요. 작은 창문을 통해 서울이 하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점점 작아져서
마치 자기 자신의 장난감 모형처럼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가 이사벨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가슴속에 따뜻하고 밝게 말이에요. 안나는 서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이사벨은 이해했어요. 그게 반항이 아니라는 거려. 진화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만의 진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 이사벨은 문턱을 넘는다는 게 항상 먼 곳으로 물리적인 여행을 떠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모험은 평생 따라왔던 지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걸 마침내 자신에게 허락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면에서 새로운 뭔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사벨처럼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변화는 무섭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사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